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 후보가 거기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패널님,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송도한 국가이용 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도 사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변론을 피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이제 김 의원 패널께서 이제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는 소위 인권 변호사들의 이제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생긴 이제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장동 의혹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의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정에 대해서 총무님 조금 편향적이신 것 같아요. 저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시고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패널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 질문에 대한 평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이게 해놓으면 그 질문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최근에 특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 시간 낭비를 좀 줄이는 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점들을 아주 오랫동안 제 자신 스스로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데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이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부족하다면 이 부분 역시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부정부패 문제는 부정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광모 국회의원의 뭐 50억 등등 누군가의 100억 또는 누군가의 고문료 수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충실하게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고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을 해서라도 규명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큰 설계는 역시 민간 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고 또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의 공공개발 시도를 다수 의석을 동원해서 막고 민간 개발을 강요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서 이 부분도 만약에 수사되지 않는다면 공공개발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 정말로 배임이고 그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 속에서 부득이하게 민간 합동 개발을 통해서 최대치의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한 그 세대에서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적인 수사와 미진하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민간의 배임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민간 영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최소한 보장하고 공공에서 최대한 환수하는 조치를 즉 공공환수 설계를 했는데
이 민간 영역의 투자 지분 문제나 아니면 이익 배당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수천억을 투자하고 전혀 이익 배당을 받지 않거나 또는 아주 소액을 투자하고 엄청난 개발 이익을 독점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투자 참여자들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왜 이런 배임적 그 민간 개발 이익 투자 또는 배분 설계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또는 배분 설계와 관련해서 아마 초기 자금 조달의 과정과 그 후에 수백억에 이르는 초기 자금의 성격의 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검찰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역시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의견으로 최근에 일부 이제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시죠. 이 하천대유 대장동 문제와 본인의 소위 본부장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 이걸 본부장 비리라고 해서 부르던데 이런 문제들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을 하면 당연히 특검을 하되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석열 총장 본인 가족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한 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기관의 수사, 국가 권력 작동을 지켜보고 부족하면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선제적으로 또는 공세적으로 또는 정쟁적으로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급적인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짧게 답변해서 후보님이 아마 여러분들의 질문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종합적인 견해를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의 입장에서 남는 의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배임에 대해서 후보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구혜영 의원이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업의 핵심은 어찌됐든 간에 그 공영개발이라는 보호막 아래 특정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고 그로 인해서 성남 시민들과 성남 도시개발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이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의 경영성이라든가 민간의 경쟁력도 침해됐다는 것인데요. 이 일련의 과정에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핵심 인물입니다. 이 후보님의 표현을 빌면 측근은 아니나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 민간 사업자들을 배임 공범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자로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 의혹 등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행정 책임자 입장에서 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제가 인사권자로서 또 행정 책임자로서 일선 구성원의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혜영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질문 속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LCT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당시 국민의힘 그 정치권 그리고 성남시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회는
공공개발을 하지 말고 다 민간의 개발을 맡겨서 무슨 일부 환수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민간에 100% 이익을 귀속하게 하라라는 게 요구였습니다. 저는 공공개발을 해서 100% 환수하려는 그런 계획을 했고 그를 막는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과 무려 4년을 넘게 싸워서 결국은 부득이하게 일부라도 환수하는 그 선택을 공동개발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공동개발을 통해서 100%를 환수하지 못하고 70%를 당시 예상이 70%를 환수했는데 그게 만약에 문제라면 공공개발을 막아가지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고 또 민간개발이 100%의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방식은 이거는 배임죄가 아니면 그럼 반역죄냐라는 의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후적이 아니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당시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닌 게 분명하고 그건 객관적 사실이죠. 그 후에도 계속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시의 전문적 조사 결과 성남시의 1차 현물 배당으로 2,500억 원에 해당되는 1공단, 본시가지의 1공단 조성비를 부담하고도 3,600억 정도가 남는데 그중에서 또 2차 현금 배당으로 저희가 1,822억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상 이익의 69%를 확정적으로 사전에 확보했습니다. 그 후에 예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아마 투자자들은 손실을 받겠죠. 그러나 오를지 내릴지 미래의 경기 예측은 쉽지 않지만 그 후에 약간의 이제 상승 기미가 보여서 저희가 이제 인허가권을 사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라고 표현해도 할 말이 없을 사안인데 제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민간 이익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공공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920억 원 상당의 뭐 터널 공사라든지 주변 성남시가 해야 될 사업 주체가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는 점 그리고 후에 저희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약 270억 정도를 추가 환수해서 실제로는 민간이 차지한 비율, 그 개발 이익과 공공이 차지한 개발 이익은 70%를 훨씬 넘고 투자 비율은 성남시는 50.0001%, 민간은 49.0009 뭐 이런 %를 차지했지만 훨씬 더 많은 이익 배당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으면 반대의 논리로 왜 그렇게 많이 민간을 손실을 끼쳤냐라고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유동규와 관련된 말씀, 가까운 사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까운 사람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한번 고려해 주실 점은 이 개발 사업은 유동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공조직, 그다음에 도시공사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중에 한 중간 간부였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핵심적인 중요 인물이었다면 제가 사장을 시켰겠죠. 아시는 것처럼 민간 전문가 사장을 저희가 뽑았고 개발 사업 때문에 이제 그분이 조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퇴한 후에는 이 사람은 유동규 씨를 시킨 게 아니고 추가로 또 행정 전문가를 선출해서 사장을 시켰고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대행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어쨌든 그 초과 이익이 만약 발생할 경우에 네. 환수하지 않는 그 큰 그림 설계 자체는 후보님이 그 당시부터 뭐 설계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행정은 기업의 벤처 투자와는 좀 다르죠. 근데 후보님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던 남양주나 그런 데에서는 확정 이익이 보장되는 동시에 그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수하는 네. 그런 조항도 같이 만들었었고. 그건 결국 총액에 관한 문제겠죠. 예를 들면 민간의 현재 예상되는 개발 이익의 70%를 그 후에 그게 이익이 늘어나든 줄든 무조건 지급한다라는 거하고
확정이익을 30%로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 중에 과연 어떤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쭤본 거는 그 큰 설계도의 가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여쭤본 게 아니고 네. 그 설계도 자체는 후보님이 네.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이 부분을 지금 자꾸 이제 혼동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이제 뒤섞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 것은 얼마만큼 공익적 환수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할 거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례신도시 사업은 2.5%인가 이제 5억 정도를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했는데 개발 분양이익의 50%를 받기로 저희가 약정을 했고 그리고 예상되는 이익은 1,100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1,510만 원으로 분양될 경우였지만 그 후에 실제로는 평당 200만 원을 더 늘려서 1,740만 원인가 분양을 했는데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300억밖에 남는 게 없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익 배당 총액을 줄여버린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부정부패와 부당거래의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치로 고정적으로 확보하라라고 하는 게 저희 시에서 정한 방침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방식이 옳았느냐, 딴 데는 고정이익도 하고 초과이익 배분도 했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라 총액으로 실제 어떤 성과를 냈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예상을 초과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폭등으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귀속된 게 4천억이라고 해도 분양 이익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 사업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환수한 금액이 5,800억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도 저희가 5대5로 배분받는 것보다 확정 이익으로 배분받고 추가 부담을 시켜서 받은 게 60% 가까이 된다라는 점을 좀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훈 부장님 좀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본질은 그러니까 공모지침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확정이익을 미리 약속하고 협의한 거 외에 그러니까 추가로 주주협약이나 사업협약 협의 단계에서 그 초과로 그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초과로 나눈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이렇게 초과이익에 대해서 나눠 갖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네. 그런 것들이 소위 뭐 삭제 내지는 누락된 것이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초과이익이 나지 않으면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또 민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든 그 예상 기대 수익을 얻어서 서로 지분대로 가져가든 문제는 이제 초과이익 부분을 왜 그런 그 논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네. 되지 않았는 이유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이제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들에서 주로 왜 민간에 귀속된 이익이 이렇게 부정하게 배분됐냐, 왜 7천억을 현금으로 투자한 하나은행은 30억밖에 배정받지 않고 1% 또는 400억 정도를 투자한 모 증권을 숨어 있는 그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의 수천억대 이익을 배당받도록 약속하고 그 배당 이익을 어딘가에 부당하게 사용한 점에 대해서 전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게 만약에 일방적 행정처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게 민간과 합동개발하는 협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의 하나은행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공모 조건에서 민간의 최대치, 공공의 최대치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뽑는 건데 그 중에서 산업은행은 1,500억을 주겠다. 그 택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이제 임대주택 부지를 선택하지 않고 성남시가 현금을 선택하면 얼마를 주겠냐 해서
하나은행은 1,822억을 제시했고 산업은행은 1,500억대 또 모증권회사는 1,300억대를 제시했기 때문에 전 최종적인 선정 결과는 가장 성남시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큰 곳이 잘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후적 평가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저는 이게 다 도시공사의 전속 사업이고 또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에 세부적 개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 방침을 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패널께서 가지시는 의문도 저는 뭐 공감하긴 합니다만 입장을 바꿔서 이제 하나은행이다 또는 산업은행이다 이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는데 공모에서 성남시에 확정이익을 주는데 최대치로 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 외의 위험 부담이나 기회의 이제 이익은 다 우리가 갖고 부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값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그 초과 이익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아마 상대방의 하나은행의 경영진이 배임 문제가 되죠. 당신은 공모 조건에서 이렇게 확정 이익을 하고 나머지 위험 부담과 기회 부담을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걸 추가로 부담했냐. 이게 진짜 배임이 되겠죠. 두 번째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 이익에 대해서 예상을 벗어난 이익에 대해서 나누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상을 벗어나는 위험에 대해서도 분담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의 큰 방침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익이 불안정해집니다. 다행히 올랐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하죠. 혹시라도 떨어졌으면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과 저희 질문이 조금 평행선인데 그 당시 이 사업을 보는 전망했던 주관적 판단의 문제인데 대장동이란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그리고 성남시가 사실상 토지 수용부터 인허가까지 다 해주는 사업의 속성 등을 판단할 때 거기서 이제 후보님이 좀 억울해하시는 부분과 상당수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없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좀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이게 LH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전적으로 개발 이익을 독점할 경우에 예상 이익이 450억이었습니다. 또 성남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에 의뢰한 용역 결과로는 1,300억대인가 그렇게 예상됐습니다. 이익이. 그런데 실제로 민간에서 이거를 판단했을 때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나는 1차 배분, 2차 배분 다 해서 6,200억 정도의 최대치 이익이 된다고 보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확정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후적으로 우리 총무님께서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일방적 의견에 가까울 수 있다. 당시를 기준으로 민간과 민간 투자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와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전문가의 의견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의원, 후보자께서는 평소 주권자가 위임한 공적 권한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하시면서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청렴과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후보님의 공직관에 비춰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 자격 시비 미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든가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잇따라 요직을 맡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정치인 행정가의 최고 덕목은 위임받은 권한 그 자체를 정말로 위임한 주권의 주체의 이익에 부합하게 전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1 덕목이라고 보고 그 점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생활 10년 이상 또 그 이전에 시민사회운동을 통해서도 나름은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을 두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14년은 사실 제가 소위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소송까지 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는 제가 광화문에서 오죽하면 단식 농성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충돌이 있던 시기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압수수색, 조사,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에 있다고 봤고, 그걸 수없이 우리 공직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강조했죠. 화장실에 부패 즉사, 청렴 영생, 부패 지옥, 청렴 천국 뭐 이런 까지 붙여놓고 특수부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그 과정도 제가 일부러 써서 붙여놓기도 할 정도로 강조했는데, 안타깝게도 완벽하지를 못해서 어쨌든 이런 부정부패에 오염된 우리 이제 휘하 이제 임직원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과 또 그 아쉬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안 어울리는 게 맞죠. 실제로 저는 공직자들 영역에서는 거의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재임한 이래로. 근데 뭐 산하기관 중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사실 매우 놀랐고 매우 실망스럽고, 또 저의 이제 사람을 골라 쓰는 점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걸 경험으로 삼아서 좀 더 엄정하게 인사를 선발하고 또 배치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참 예측하기 어렵고요. 제가 당시에 민간업자와 만나는 것조차도 제가 제안했고 그 책임을 물었는데 이제 알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핵심만 좀. 네. 그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올 날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예. 그 황무성 성남도계공 초대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났고요. 네. 그런데 인사권이 있는 그 시장께서는 이런 이제 기관장이 물러나는데 사퇴 이유를 알아보지 않았다. 이거 납득 못하는 국민이 많고요. 또 이게 배임, 횡령,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보면 이 상당 기간 호가호위하고 또 전횡을 휘두르고 민간 사업자와 결탁하고 뇌물 받고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 후보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부패를 방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또 진짜 정말 몰랐다고 하면 그 유능하다는 시정 책임자가 정말 무능한 거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고 또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데는 이제 많은 머슴과 대리인 일꾼들이 관여합니다. 저는 뭐 일종의 마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머슴들을 지휘해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 성과로 본다면 제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그 당시에 언론들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돈 버는 일은 공공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청과 요구에 응했다면 사실 이런 문제도 아예 없었을 거예요. 민간에 허가해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좀 번잡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부산 LCT를 다시 해서 미안합니다만 또 주변의 다른 사업들에 비교해도 5,5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성과죠. 그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머슴들, 일꾼들이 마귀에 오염이 돼서 뭐 부정부패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뭐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나 또 이 사업 전체를 공익환수 설계를 해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떤 단체장도 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결과를 정말로 제도적 한계, 또 국민의힘이 의회를 동원해서 막는 이런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만들어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유동규 후보라고 하는 또는 뭐 그 다른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긴 해도 그걸로 이 성과를 다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또 부수적인 논쟁들이 많이 발생하던데, 예를 들면 두산건설이 방치된 의료용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서 혜택을 주고 업무시설로 바꿔주는 혜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중에 일부 토지 10%를 시로 귀속받고 두산 계열사 모두가 분당 4억에 입주한다.
분양하면 다 건축허가 취소하고 철거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두산그룹도 살고 또 주변 경제도 살고 성남시는 세수 늘리고 일자리 늘리고 이런 효과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것도 엑스페면 왜 특혜를 줬냐라고 할 수 있죠. 현대중공업 R&D 센터를 만드는 문제나 백현동의 R&D 부지를 저희가 1,000억 이상 또는 1,500억 정도 되는 것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의 요구를 들어줘서 용도를 바꿔준 거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특정 부분을 떼서 그것만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익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할 건 좀 인정해주고 뭐 또 문제는 문제들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혜영 의원이 질문해 주시죠. 예,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어찌됐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녹취록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압수수색 전 통화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후보님께서 최측근이라고 말씀하셨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 이름이 이딴 논란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는 지금 검찰 수사 가능성도 있고 이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도 돌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또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측근이지만 이런 어찌됐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논란이 큰 사건에 있는 인물을 계속 중용해서 의혹이 확대되는 이 상황 이게 좀 혹시 후보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계속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왜 안 막았냐, 왜 살펴보지 않았냐 말씀하시지만 그 본인이 나름 결단을 해서 사퇴한다고 퇴임 인사를 왔으니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내용도 모르는데 말릴 수도 없고 또 지금 사후적인 상황 확인된 사항들을 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당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월급도 가압류당하고 공사 사장이 사기죄로 그것도 또 재판도 받고 있고 그 외에 이런저런 관련 업자들과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실제로 있어서 당시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본인은 사퇴했다는 것이고요. 이분은 사실 저희가 이 민간 전문가를 공채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일을 저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썼다면 뭐 하려고 그 민간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전문가를 채용했겠습니까? 유한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런 점을 한번 살펴주시고 사퇴 압박을 했다는데 저는 사퇴할 압박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그건 아마도 자기들 사이 내부 문제인 것 같고 녹음된 내용이 여러 개가 있다는데 그중에 본인이 어떤 용도로 생각을 하고 녹음된 것만 아마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동규 씨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맞고 나름 역량이 있다고 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이제 채용됐고, 이제 나중에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합병했고, 이제 거기서 그 역할을 계속 맡은 것인데, 이 사람하고 다른 우리 이제 정진상 정책실장이라고 저는 보통 부릅니다만, 이제 성남시와 경기도시에 정책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별정직으로 정책 업무를 한 거죠. 근데 거기하고 아는 사이니까. 아주 오래돼 아는 사이니까 통화할 수 있었을 테고요. 그것 자체를 무슨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다. 수사 중이니까 거기서 내용이 밝혀지겠죠.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하면 아마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뭔가 부패 일탈 행위를 한 사람과 통화를 한번 했다.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다. 그 이후로 배제를 하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야 저희가 판단하고 또 문책하고 또 나중에 인사에 대해서 감안하겠지만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께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1원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돈만은 아니라는 의심을 네. 갖고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네.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보수를 받았던 사실이 좀 논란이 네. 됐죠. 이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네. 이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 후보가 거기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뭐 혹시 김희원 패널님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네, 제가 네. 이게 워낙 네네.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사실 그거를 제가 확정된 게 아닌 의혹이라는 수준인 거는 네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주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부정확한 정보로 사람을 지배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알았고 그 때문에 2차 가해에 가담하는 역사적 죄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대법원은 13분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 한 명을 뭘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부탁했다고 자신의 법적 판단, 양심과 법률의 판단을 바꿀 거라는 상상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쉽게 말하면 제가 2015년에 이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그 초기 투자자들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삼중의 보호막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런 얘기도 그 사람들이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실제로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건 부정부패 세력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토지를 구입한 그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 안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융이라고 하는 뒤로 숨었고 또 SK라고 하는 또 뒤에 숨었고 그 안에서도 무슨 이상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또 숨었던 거죠. 아주 꽁꽁꽁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과 무슨 그 당시에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 제가 2015년에는 그 경기도지사 생각도 안 할 때입니다. 생각도 안 할 때인데 경기도지사를 나가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게 뭔가 이렇게 로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로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때 이들과 뭘 했다. 이 상상이 저는 왜 가능한지 좀 이성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네. 또 한 30여 명의 변호사를 이제 네, 쓰시고 네.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네, 이제 네, 해명을 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당하게 다 지불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도 사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친분이 가깝든 안 가깝든 사실 무료 변론을 네, 피해서야 네.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이제 김의원 패널께서 이제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는 소위 인권 변호사들의 이제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생긴 이제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한 대법관을 포함한 그 세 분 전직 민변회장들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올려준 거죠. 만약에 이걸 이제 이익이라고 보면 그 140명 정도가 참여했던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그 변호인단은 도대체 얼마를 준 겁니까? 한 사람당 300만 원만 줘도 100명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40명? 그리고 저는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제가 10년 전까지 변호사를 했는데 330만 원을 통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
그리고 많이 받으면 500만 원. 정말로 엄청나게 복잡한 뭐 무죄 사건 이러면 700만 원 정도를 받은 게 거의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 1, 2, 3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는 거 수사 단계에서 한번 선임한 것까지 하면 10명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담당 변호사라는 걸 여러 명을 지정해 놓습니다. 너가 대신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10곳인데 제가 신급별로 3신급을 따지면 제가 2억 5천 몇백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매도한 이렇게 냈더라고요. 딱 합쳐보니까 제가 뭐 계좌 통장으로 2개의 통장으로 다 송금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 평균적으로 저는 신급별로 8, 9천만 원을 낸 거예요. 한 신급 재판에. 여러분은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서민들은 보통 300만 원을 내고 받습니다. 그리고 복잡해도 1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요. 어떤 세상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비를 뭐 억 단위로 받는다. 이거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 정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재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죠. 제가 변호사한테 설명회가 변호사 쓰는 것보다 제가 쓰는 게 더 빠르니까요. 같이 협업을 한 건데 대개 다 제 대학 친구, 연수원 동기 친구, 무슨 인권 모임의 동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막 3억은 줬어야 된다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왜 하시는지 궁금하고 저로서는 2억 5천 수백만 원을 낸 것도 매우 큰 돈이고 한 개의 법인 또는 한 개의 개인에게 지급된 평균 금액이 약 2천에서 3천만 원씩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 뭐 회사를 통해서 뭐 대납을 받았다. 제가 그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그걸 대신 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얘기를 최초로 퍼뜨린 사람은 지금 고발돼서 이제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다 계좌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현금 영수증 다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하시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금액까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누군지는 그 대법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10곳 2억 5천 몇백만 원. 그리고 나름 상당히 저로서는 많이 지급했다. 2억 5천이 집 한 채 값인데 그게 왜 적다고 하는지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느 세상에 사시는지 궁금해요. 네, 후보님 저희가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너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이 모두 발언에서 특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러시죠.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플로어에서도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후보님이 그동안 후보님이나 여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실 때 주요 논리가 시간을 끈다. 그 점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국가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미진하면 하자. 물론 국가기관의 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이 대선 전에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되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기관을 존중하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겠느냐. 그래서 국가기관의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특검해서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밝히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유능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도 가져야죠.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가기관들의 수사나 이 내용 결과 곧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이 이 화천대유 이 부정비리 사건 국민의힘이 개입했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충분히 엄정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실체에 접근하고 책임을 묻는 것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곧바로 이제 특검을 여야 합의를 해야 될 테니까 특검을 하되 특검 대상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확정을 좀 하고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당장 특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 만들고 협상하고 특검 임명하고 수사계획 짜고 인력 선발하고 하려면 아마도 서너 달 걸릴 겁니다. 대선 끝납니다. 그때까지 미루서는 안 되는 거죠. 신속하게 하고 필요하면 특검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추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어두 발언에서 그 본부장 비리하고 네. 특검을 연계하는 그 윤 후보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윤 후보께서는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세트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세트 네. 특검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지금 본부장 비리는 사실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뭐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질문이 쏟아졌겠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특검을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만들어서 그때 맡기자고 지금 이 수사를 포기하고 피하고 좀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왜 조건을 붙입니까? 아무 관계없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후보님 그런데 저쪽은 현재 이미 수사 중이고 입건된 것만 해도 8건에다가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섞어가지고 세트로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상설 특검법이 있어서 네. 그 신속한 특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아니 뭐 그게 상설 특검에 한 거든 뭐 단일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간에 저는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합동 수사 얘기해서 그것도 하십시오. 저는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동의합니다. 예, 피하려는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후보님,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월 이 자리 관훈클럽 포럼에 오셔가지고 선거 수사는 후보 등록 시점까지는 끝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특검을 가든 아니면 기존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로 대장동 의혹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을 뭐 수사를 할 텐데 지금 빨리 철저히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까? 이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4일이더라고요. 제가 시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사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또 수사의 진척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한을 정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투표 전날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이러면은 저는 부정부패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장동 의혹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후보님께 질문할 그 의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종합적인 그 요청에 대해서 총무님 조금 편향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후보님께서 아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질문이 쏟아질 텐데라고 전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자제하는 이유는 전체 시간 배분. 시간 끝나면 따로 한번 물어보십시오.